서브 이슈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를 이기는 미국. 트럼프 집권 시 중국의 60% 관세 아니다 그 이상일 수도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6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같이 여러 개의 나라를 한 왕가가 지배하는 체제였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한때 오스트리아, 독일왕, 그리고 신선 로마 제국 황제, 스페인, 포르투갈의 왕의 왕가로 유럽 최대의 왕실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국가 탄생 이후 왕가의 지배는 끝나고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왜 국민국가가 탄생했을까요?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의 국민군이 왕가의 용병보다 애국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애국심이 강한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죠. 용병은 프로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국민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뛰어난 포병술과 애국심 강한 국민군을 이용해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입헌군주제 또는 공화제를 택하며 국민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국가를 무너뜨린 것은 글로벌 자본주의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국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다면 세계 어디에나 갑니다. 게다가 돈을 아끼는 일이라면 심지어 국가를 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없는 케이맨 제도와 같은 텍스프리 국가로 본사를 옮기기도 하죠.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바로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주주도 한 국가의 국민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주주는 전 세계 시민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주주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 지원, 국익 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만약 잉여 자금이 있다면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CEO는 대부분 전문 경영입니다. 메타의 저커버그와 같이 창업자가 기업을 이끌기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등과 같이 글로벌 기업의 CEO는 대부분 전문 경영인 체제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전문 경영인은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칩니다. 예를 들어 잉여 자금을 주주 배당으로 돌리거나 심지어 빚을 내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은 주가가 올라야 자신이 오랫동안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CEO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창업주가 경영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글로벌 기업과는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왜냐하면 상속세의 부담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60%에 달하는 약톨적 상속세를 내야 하고 자식대에 가서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오르지 않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니 바보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기업과 오너의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기업 중 어떤 기업이 주가가 더 오를까요? 최대한 주가를 올리려고 발버둥 치는 오너와 주가를 최대한 내리려고 악을 쓰는 오너 중 어떤 기업의 주가가 더 오르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훨씬 혁신적인데 그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세금을 미국에 투자하면 내니 한국 주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있습니다. 그 바보는 양도세는 일단 벌어야 세금을 낸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릅니다. 내수기업과 글로벌 기업은 국가에 대한 책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아직도 대졸 공채를 하며 대한민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업률을 낮춥니다. 그러나 대부분 글로벌 기업은 자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보다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을 옮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투자할 나라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을 낮추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공장을 짓는 설비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노동자의 인건비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국가는 글로벌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행태는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칙은 자유시장, 사회안정망 축소, 세계화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중국의 세계 무역대국으로 크고 나서 크게 후퇴하는 중입니다. 중국의 위협을 느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이젠 다시 미소 냉전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중국의 관세 60%를 때린다고 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과 IRA법을 만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몰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는 반도체 기술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글로벌 기업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무소불위에 글로벌 기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최강의 군사력 대국인 슈퍼파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봉쇄, 고립시키고자 막대한 자금력으로 글로벌 기업을 불러들입니다. 코로나 때 막대한 달러를 풀어 소비를 진작시켰고 그로 인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올렸고 세계는 고금리 고통에 빠졌죠. 그러나 미국은 풀린 달러로 인해 소비가 늘었고 소비가 늘자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내수 경기가 올라오자 고용이 완전 고용에 가깝게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한국, 대만, 심지어 중국의 글로벌 기업까지 여기저기 공장을 지어대고 고용을 하니 미국의 고용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의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를 고수하면 대부분 세계의 국가들은 부동산과 같은 부채가 많은 자산의 부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빼고 전 세계는 다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중국 비중이 높은 한국과 독일은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의 신자유주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미국의 신냉전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화를 끝내고 미국 우선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만 이득이 된다면 자본으로 글로벌 기업을 미국에 끌어들이고 고용률을 높이며 소비를 진작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자본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미국은 높은 물가를 유지해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